윤희숙 위원장이 몰매를 맞았다라는 의미의 비속어를 썼습니다. 저는 딱 듣고 혹시 또 시작부터 좌초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좀 삐걱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혁신위원회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그 8가지 개혁안을 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인적 청산에 대해서 아무도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예. 거취를 표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 지도부 입장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친윤 지도부는 무슨 혁신이라는 걸 정말로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혁신이라는 걸 진지하게 하면 그 칼이 전부 다 친윤에게 쏟아질 거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안철수 위원장을 이미 한 번 앉혀서 적당한 선에서 제도 개선이나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 혁신위원들 임명 과정에서 확 치받으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던 윤희숙 위원장을 시켜서 그래도 우리하고 호흡을 맞추었으니까 어느 정도 선 안에서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은 한술 더 떠서 지금 사방팔방에 지금 그 사격을 하고 총을 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명을 언급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의총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총에서 그러면 혁신 그 윤희숙 위원장이 한 얘기를 거기서 거론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아마 거론 안 될 겁니다. 거론되면 거기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거기 아마 싸움 박질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혁신이 혁신이대로 계속 얘기하면서 가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그거 당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밀려가고 또 그 와중에 선대위는 또 우리 선거 이제 그 대표 경선 어떻게 해야지라는 걸 가지고서 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모습 때문에 앞서 말씀한 그 대립선? 네네. 저쪽 끝에 가 있다라고 예.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까? 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란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같은 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당은 깨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깨졌어요. 극우와 중도 합리적 보수로 재편되어서 누가 보수를 대표할 것인가 내부 투쟁을 먼저 하는 거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에서 이제 건강한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윤희숙 위원장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보다는 한 수인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누구 뭐 사퇴하라 한마디 하고 또 그날 동시에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갉아먹어 버리잖아요. 이분은 이 이슈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이미지 상승의 성과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를 좀 꾀가 있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치라는 게 해보면 이 개혁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뒤통수 때리는 거거든요. 보면 이분이 친윤 지도부에 의해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들을 상대로 해서 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저는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성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파장이 커져서 결국은 쪼개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성과다. 예. 왜? 한쪽을 이게 없애지 않고는요. 다른 한쪽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적대적인 거예요. 내란의 찬성과 반대는. 우리 당에 아마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같습니다. 당직자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어떤 대가를 받거나 급여를 받지는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급여를 받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여의도 연구원이고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죠. 우린 급여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네. 국고보조금 받아서 급여가 지급되지 급여 안 않나요? 받습니다. 원장도 안 받나요? 네네네. 예. 안 받습니까? 그건 좀 우리랑 다르네요. 그런 측면이. 근데 이제 윤희숙 혁신위의 진정성은 자신에게 어찌 보면은 급여를 주는 자리를 임명한 소위 말하는 당시의 쌍권 지도부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데서 사실 그 진정성이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약속 대련이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예. 그러면 약속 대련이라면 도대체 뭘 위해서 약속 대련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당대회를 8월에 치르지 않기 위한, 늦추기 위한 일종의 그 명분 쌓기로도 보이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넘어서서 진짜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임명권자였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윤희숙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다른 혁신위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증언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위원 중에 김용훈 혁신위원이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렸죠. 페북에 글을 올려서 혁신위 내에서 어떤 개파 청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원장 개인의 목소리다라는 것을 혁신위원이 사실상 혁신위원장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린 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윤희숙 위원장의 그 본 뜻, 진위를 파악하는데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전당대회를 미루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김용태 예. 비대위원장도 홀로 혁신안을 외치다가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비슷한 행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신을 정말 하고 싶다면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정치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예. 함께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혁신할 생각이 없는데 왜 혁신위를 꾸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 시기지? 아니 곧 있으면 당대표가 생길 거고 그 당대표가 이렇게 혁신하겠습니다. 혁신위에게 정권 주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왜 정권도 안 주면서 혁신을 꾸리는 건지 결국에는 기득권들이 계속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과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꿀을 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러면 저분들은 왜 혁신을 하지 않나? 혁신하면 자신들이 다 국회의원직 배지를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최대 계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키를 쥐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임명한 거잖아요.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용태 의원 다 조금 뭐 계파도 없고 그냥 얼굴 마담 정도 수준은 될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혁신의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까? 그냥 차라리 3년 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고 조용히 퇴장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최고의 혁신 아닌가. 예. 지금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에. 네. 자, 쇄신대상 1차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윤희숙 위원장이요. 그럼 2차분도 있을 것이고 3차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발표를 할 수 있는 지금 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발표한 뭐 8대 사건, 사과 대상,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쭉 분석해놨는데 중앙일보가 분석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상은 그러면 우리 당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빼고인가? 그럼 본인은 책임이 없나?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반발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참 아마 구체화되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모르겠어요. 이제 2차, 3차에 더 이거보다 더 쇼킹한 걸로 계속 갈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때는 진짜로 뭐 본인을 임명해 준 권영세, 권성동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뭐 이름을 거론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파장은 클 텐데 그러나 그런 그 파장, 뭐 화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의문이어서 예. 그냥 계속 시끄럽기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했는데 거취가 뭡니까? 거취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혹은 탈당 이런 걸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을 스스로 판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것을 내놓으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자진납세를 해라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도 전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혁신안이라는 것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두 다 나만 빼고 모두 다 책임을 져라라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혁신, 특히 임명직을 통한 혁신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5년 만에 일어서서 그리고 무려 전국 선거 3연패를 했습니다. 당시 대선, 지선, 총선까지 졌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대선, 지선까지 3연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다시 일어났던 힘은 당원들로부터 아래로부터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어디 방송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걸음이 느린 당원 동지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시간이 오면 걸음이 느린 당원 동지들이 다 오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 당도 한골 탈퇴해서 이렇게 해산해야 되는 정당 같은 소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예. 박 대변인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한길 씨 등이 입당을 하고 당원을 모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자의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의 내란에 찬성하신 분들이에요. 표현하자면. 물론 뭐 내란의 찬성이라는 것과 탄핵 반대가 완전히 이 꼴이 된다라고는 뭐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당원으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청산해야 될 정치인의 핵심은 친윤이잖아요. 친윤을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 청산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쪼개지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쪼개진다는 게 자 민주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쪼개져서 망해라 뭐 이런 차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선의의 의미로서 한국 보수가 재정립되어야지만이 실제로 진보와 보수가 서로가 비판하면서 상생적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 밖의 세력들이 보수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한국 정치라든가 국가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는 보수 자정이에요, 사실은. 예. 자, 그 전한길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윤희숙 위원장의 발표가 나왔고 그래서 뭔가 쇄신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가 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거는 또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다. 전한길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한 10만 명 정도를 같이 함께해서 당원 가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비대위에서 윤희숙 위원장은 문매를 맞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려다 다시 뒤로 훅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갈라설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이 지점이 궁금하긴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건 뭐 정신 생물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분명한데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한길 씨가 알고 봤더니 6월 9일 날 이미 입당을 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당을 했고 본인이 뭐 10만 명 이건 뭐 과장이겠지만 많은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 동지들이 같이 입당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대표 경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 어게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당이.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윤상현 의원이 리셋 코리아라는 그런 세미나 같은 걸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다시 세팅을 하겠다, 다시 바꾸겠다라는 건데 그 제목 하에서 전한길 씨가 와서 강연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윤 어게인 다시 윤 대통령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서사를 영웅의 서사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망상에 가까운 황당한 얘기를 그 강연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극우 유튜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은 또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씨를 또 불러다가 또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강연 날에는 이른바 우리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그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미 6월 9일 날 전한길 씨가 입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했다고?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에 그 조원진 씨도 나는 입당할 거다,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합당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또 그런 걸 보면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정광훈의 우리 공화당만 자유통일당만 들어오면 완전히 이른바 구구 세력들이 다 들어오겠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당원들 중에서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극우화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당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예. 근데 그 기준과 벽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쪽으로 가버렸어요. 당을 끌고 간 거예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걸 그러니까 뭐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우리 당의 분당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만 원해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저도 여러 개의 민주당이 좋습니다. 하나의 민주당보다. 저도 상대 정당의 입장에서 여러 개의 민주당이, 제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여러 개의 민주당의 후보가 각각 나와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쪼개지는 게 아마 가장 정치적으로는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7년 9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찾아보다가 유석춘 교수는 우리 보수 쪽에서도 가장 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유석춘 교수가 당시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유석춘 교수의 혁신안이 무엇이었냐면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탈당하라였습니다. 이렇게 자진납세하라 수준이 아니라, 당시 아마 여기 다 정치 선배님들이시니까 당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우리 당에서 갖고 있는 위용이라던가 위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유석춘 교수가, 무려 유석춘 교수가 그 두 부형을 딱 찍어서 탈당하라는 혁신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물론 안 먹혔습니다. 안 받아들여졌어요. 당시 자유한국당 첫 전당대회는 굉장히 뉴스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왔는데 정말 극우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최고위원 들어갔던 분 중에는 지금도 회자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년 내에 그걸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조금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 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사실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정말 초롱선거 같았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율이라던가, 왜냐하면 당시 뭐 도보다리 협상이라던가 북한과의 그런 해빙 무드라던가 트럼프와의 그런 것도 있었지, 게다가 적폐 수사가 엄청 성과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초롱선거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2019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이게 딱 무너지는데 3년 걸렸어요.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인사참사를 이만큼 터뜨린다고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면서 의외로 빠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은 어렵습니다. 예. 저는 네, 먼저 하시죠. 저는 정반대로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까지도 수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리적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실리적인 정책을 취하다 보면 국민들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코 뭐 실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인사 참사라고 보지만 저는 인사 참사라고 보지도 않아요.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이 지명을 추천하면서 도덕성을 다 검증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혼을 하면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재산이 뭐 절반씩 나눠가진다거나 한 6대4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정당이 이혼을 하면 나간 사람에게는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가면 배고프니까 하나도 안 나가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이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혁신을 꾸리고, 한쪽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한길 씨 오는 데에 가고, 전한길 씨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그 영탁 씨 가사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저는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 저는 또 웃긴 건 하냐면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잘났던 못났던, 또는 뭐 혁신위원장이 잘났던 못났던,
자신이 의견을 내고 그걸 결정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탈당시킬까 말까, 저 사람이 잘못했냐 안 했냐를 왜 전당원 투표로 물어봅니까? 저는 이 전당원 투표로 물어본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너무 리더십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외부 수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회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친윤들에 둘러싸여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도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을 좀 해본. 희망 섞인 뭐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식으로 통합되고 정비되는 것도 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억지로 통합하고 정비해가지고 윤석열 데리고 와서 나라 망하게 한 거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수의 혁신은 보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집권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국가의 운영 방향을 이야기하라는 거지. 갈등하지 말고 타협해서 공천 잘하고 쪼개지지 말고 민주당은 쪼개지고 우리는 합쳐져서 선거에 이기자. 선거에 이겨서 윤석열 같은 사람들 국회의원 다 만들고 윤석열 같은 사람들 다시 서울시장 만들고 대통령 만들어서 나라를 또 절단낼 겁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전략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수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요. 지금 아까 이제 유석춘 교수나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장으로서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과 내란과 쿠데타에 찬성하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내란과 쿠데타에 찬성한다는 것은 헌법 체제 밖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체제 밖의 정당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도권 정당에서 쫓아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과 통합을 이야기하고 다시 뭐 조정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저희 당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정치라는 게 정말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역동성이 가장 극대화된 그 집단이 그런 영역이 정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과거에 민주당도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잖아요. 조국 씨가 쓴 걸로 기억은 나는데 그때 이제 2차례 연속해서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야 이대로 가면 우리 이제 10년, 20년 이제 정권 차지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반성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극우의 등장 뭐 이런 것도 대한민국에서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대로 가면은 뭐 무너진다는 건 서로들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나름대로 자정작용이 작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뭐냐 이런 부분부터 정확히 좀 정립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왜냐면 저희가 존재해야지 여당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 다 없애고 그냥 일당으로 계속 가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반론 있으세요? 아니 반론은 아니고 과거에 보수는 법은 잘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법을 안 지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할 때도 그러고 지금 구속돼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출발점인 것 같아요. 보수의 출발점. 맞습니다. 근데 과거의 진보는요 깨끗했거든요. 이상주의적이었고 요즘 보면 굉장히 부패했어요. 예. 그것도 진보에서 좀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수라고 붙이는 것도 네. 그 보수 폄훼라고 봅니다. 그분이 뭐 보수 뭘 알겠어요. 그냥 권력의 화신인 거죠. 본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화신이 되었던 거고 제가 이제 비판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권력을 잡는 것에 혈안이 돼서 정체불명의 기회주의적 정치 세력을 데리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야당도 멋지게 할 수 있거든요. 야당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보면 진보답게 보수면 보수답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권력이 최종 목표가 돼가지고 그것만을 탐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4년 차태기 사건을 윤희숙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37명의 중진들이 당시에는 불출마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당이 지금 새롭게 정치하는 후배들에게 좀 길이 열렸고 지금 위치까지 오지 않았었냐 라면서 용퇴론에 다시 한번 힘을 싣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2004년 총선 직전이었고 지금은 총선이 3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 그때와 같은 그런 용퇴 움직임이 가능할 거로 보세요?
3년간 우리가 혁신을 주장하면서 노력을 해야죠. 저는 3년 그래서 정도 걸릴까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보수는 정말 아예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오죽했으면 이해찬 총리가 100년 정권 처음에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좀 저기라니까 20년 정부라 그랬어요. 20년간 민주당이 집권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나마 10년 주기가 육공화국에서 이루어졌는데 5년으로 단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됐죠. 예. 그 시점이 됐던 게 2019년 저는 조국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정치에서 생물처럼 벌어지는 과정에서 2004년에 그 차태기 사태 때에 어마어마한 물갈이 공천 이것도 있었지만 그때가 21년인가요? 그때 그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던 때죠. 21년. 이 이준석 당대표가 갑자기 30대 당대표를 우리 당원들이, 그것도 그 자유한국당 그 당원들을 생각하면 이건 믿을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선택을 하는 당원들의 그 움직임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 당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저는 여기서 한번 봤습니다. 언제 봤냐면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했던 새벽에 후보교체 쿠데타. 오죽하면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이거는 예 아니오에서 아니오는 절대 과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변에. 근데 우리 당원들이 이거를 뒤집어 엎고 후보를 지켜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그리고 이 나라의 어찌 보면 정치의 양날개로서 존재해온 우리 당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궁색하고 국민들 앞에 끊임없이 사과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너무 자만하고 100년 정권, 20년 정권 얘기하시면 저희는 오히려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앞에 한번 겪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힘을 믿는다.